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재판지연 수법으로 불이익 놓은 울산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11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 사이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돼 임기를 다 채운 뒤 퇴임했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했던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재판 진행으로 볼 때 황 의원은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제력 없는 훈시 규정이라지만 이 정도의 재판 지연은 법원이 저지른 심각한 불이익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그를 당선시키려고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고, 청와대 행정관들은 송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선거라고 했습니다. 문 정권은 이런 총체적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또 총력전을 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대학 후배로 친문검사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뭉갰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팀을 검찰 인사를 통해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징계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김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조직범죄단과 같은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이제야 1심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검찰 간부와 법원이 덮고 뭉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의 진상도 전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수산물 대신 차라리 X를 먹겠다던 민주당의 횟집 회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10여 명이 지난달 30일 목포의 횟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 등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대회 전에 단체로 횟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산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식사 후에 참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글씨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대표는 그 다음 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단체로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타격을 입을까와 걱정했던 우리 수산업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고 희석시켜 방류되는 오염수가 한국 땅의 1650배에 달하는 태평양을 돌아 우리 바다로 진입하게 되는 4, 5년 후에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겐 꺼림칙한 기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꺼림칙한 기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의 괴담 선동입니다. 그런데 오염수로 큰일 날 것처럼 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스스로 횟집을 찾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일각의 꺼림칙한 기분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후쿠시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온갖 괴담을 퍼뜨리며 평생 수산물을 입에도 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한마디 설명도 없이
횟집에서 회식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방사능 밥상 웬 말이냐 고를 단체로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수산시장을 찾자 새슘, 우럭 너희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X를 먹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물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방류가 시작된 직후 태평양 연안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친일 매국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시위 전에 횟집을 찾아 식사한 후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서명까지 해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횟집 식사가 논란을 일으키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괴담 선동을 하더니 그 뒷감당도 앞뒤 안 맞는 괴담식으로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푸틴 북의 무기기술 지원은 한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북러 정상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우주기지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제공하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북한은 역점 사업인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은 회담 직전 북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다음 달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3차 발사마저 실패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나라에도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로 어떤 무기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위성 발사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제재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해 채택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모든 원칙과 규범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정상이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시 내각을 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지역까지 통째로 옮겨 김정은을 만난 것 자체가 상식 바뀝니다. 국제 왕따에게 구걸한다는 미국의 지적 그대로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 발사만이 아니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넘긴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실제 김정은이 러시아 수호기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한국민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조치도 있습니다. 푸틴의 이성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러시아 포탄 부족에 따른 북러 거래, 그것도 한국 정부 탓이라는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러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북러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는 곳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까?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
그 침략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에서 얻으려는 시도를 비판하는데 이 잘못된 거래에 이유 없는 피해자가 된 한국의 정당이 북러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비난합니다. 엉뚱한 탓을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북러 양측이 회담 결과를 비공개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푸틴은 정찰위성 기술 지원을 공식화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 공장과 태평양 함대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만약 푸틴이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최신의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검토도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참전 선언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며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전 선언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수십국이 전부 참전 선언을 한 겁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 기술을 지원하는데 손 놓고 있자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지난 5월 이해찬 민주당 고문의 발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자 이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그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순전히 러시아의 포탄 필요에 의해 북러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편견과 단견으로 안보 문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전무후무할 경제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문 청와대였다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 분배, 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습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내린 0.45%로 조작해 발표했습니다.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과거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조작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자 청와대는 서울 집값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낮게 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부동산원을 압박했습니다. 문정부 집권 4년차에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우겼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은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소주성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습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 장난을 쳐 도리어 1% 오른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의 지시에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득 격차 배율이 6.01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오자 또 가중치 장난으로 배율을 5.95로 조작해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2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여 명이나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청와대는 자기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자각한 결과라는 황당 가설을 적용하라고 통계청에 요구했습니다. 통계청은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이런 자각 효과 탓에 비정규직 급증엔 35만에서 50만 명의 수치가 과대 반영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문정부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기획되었으며 통계 조작 범위와 정도가 짐작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정부는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 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청와대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통계청장을 교체했습니다. 새 통계청장은 표본수, 응답기간, 조사기법 등을 모조리 바꿔 과거 소득지표와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기업만 망하게 할 뿐이지만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칩니다. 그리스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통계 조작은 미친 집값, 소득, 고용 참사 등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 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